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경향신문 손재민 워싱턴 특파원의 기자 메모 코너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의 국제미디어센터는 세계에서 온 기자들로 북적였다. 백악관 대변인과 보좌관들은 컨벤션 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정례 브리핑을 했다. 다른 방에서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별도로 브리핑을 했다. 곧이어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회견을 했다. BBC 기자가 한국은 언제 하느냐라고 물었다. 한국 정부도 당연히 그러리라 싶어서 미디어 센터에 파견 나온 국무부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이상하다. 오늘과 내일 한국의 회견은 잡혀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훗날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언론의 궁금증에 답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은 필수 아닌가. 네, 노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말 노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월요일 전까지 여론조사 등을 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단일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대대적인 단일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각에서는 야권연대의 부정적인 국민의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세부 방식에 개입하면서 단일화를 막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에 제동을 걸면서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추가 단일화 성사 전망에 대해 있더라도 소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후 단일화가 가능한 지역을 서울 강서병, 중성동을, 경기 안산 단원을 등 세 곳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의당 후보자들이 원하는 곳이지요?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 본인은 절대 단일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안 대표는 온전할까?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철수도 단일화 안 하면 이준석에게 질 수 있다. 이유주현 한겨레 정치팀장이 쓴 다음 주의 질문 코너를 보겠습니다. 국가 간, 남북 간 협상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현철 인제대 교수는 협상이 기본적으로 말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협상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이다. 그는 협상의 성공 여부는
상대를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어느 한쪽의 일방양보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기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협상 이전까지 신뢰를 쌓아왔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지적한다. 협상론의 관점에서 볼 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로에게 협상의 명분도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다. 더 높은 경쟁력을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더민주는 폭력적이고 이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국민의당은 외골수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가 한국일보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접전지역 110곳에 대한 정밀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동통신사에게서 건네받은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지역구마다 유선 집전화 300명, 휴대전화 400명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전화 조사에서 5%포인트 이상 뒤지던 후보들이 거꾸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선 전화는 전화 가입자가 갈수록 줄고 휴대전화를 주로 쓰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큽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안심번호인데요. 연령층마다 응답률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선 조사처럼 보정 작업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심 전화가 훨씬 신뢰도가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민주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다. 흥미로운데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수선을 떨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과반 의석이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더 컸다는 것이 조선일보 시각인데, 서울 강서갑 구상찬 후보 같은 경우 선거 초반에는 더민주 후보에게 18%포인트가량 앞섰는데 당내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지율 하락이 몸으로 느껴지면서 매일 7시 반에 시작하던 선거운동을 새벽 4시로 앞당겼다.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엔 누가 나온다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은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 요인과 정당 자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 등 박근혜 정부 성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이 공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보수층의 유권자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은 남은 기간 새누리당이 전통 지지층을 얼마나 복원해내느냐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와 함께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2005년 넥슨이 비상장일 때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을 하게 돼서 주식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샀다고 했죠. 자, 그런데 넥슨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회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주식을 팔 때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해서 주주의 수를 제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뭐 그냥 동네 가게에서 과자 사듯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란 얘기죠. 진경준 검사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라면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불공정 입학 의혹을 보도했었죠. 이를 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북대가 이를 증언한 신평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신평 교수. 이 사람에 대해서 칼날을 빼들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진상조사를 통한 의혹을 확인하는 대신 이를 발설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 수순에 돌입한 것입니다. 신평 교수는 협박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법외 노조 판결 뒤 2달간 수차례에 걸쳐서 2001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6억 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으니까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교육부는 모든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교조가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정권 차원의 폭압적이고 전방위적인 전교조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내 최대인 3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이 새로 건립됩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장이 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야구장 옆 올림픽대로 400m를 지하화해서 야구장과 한강공원을 연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 야구장은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인 2021년에 착공해서 2023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와, 2021년에 프로야구 출범 40년이 됩니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한 프로야구인데, 야, 40주년.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잠시 후에는 토요 스페셜 김프로이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뉴스 매거진 조간 브리핑 업데이트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죠. 예, 제 건강 문제가 좀 있어서 제작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네,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김프로이드. 오늘도 김프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에 어떻게 김프로 쇼? 김용민 쇼에 한번 나갔다 오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김엄마 소개로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럼 총선 때 너무 시즌이 안 좋아요. 아, 그렇죠. 뭐, 예. 총선이 끝나면 이제 엄청난 상승 곡선을 보일 거라고. 심지어는 아마 이 내년에 또 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권까지는 좀 어렵고 그 이듬해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소한 종로구청장감으로 아마 하마평이 오를 거야. 우리 세운상가가 있는 낙원상가지. 저 한치도 기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무신경 대충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꾸. 자,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나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제가 접했어요. 네. TV 뉴스를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김프로가 딱 안목을 주니까 이때부터는 뉴스를 검증하게 되더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TV 뉴스는 확 속기 쉬워요. 신문 네. 기사는 이 신문이 문제가 있는 신문인데 하고 그렇죠, 마음을 아무래도. 먹으면은 네. 이 참 그 비평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죠. TV 네. 뉴스는 일단 화면을 끌고 오니까 정신이 없죠. 그냥 설마 거짓말을 하냐 이런 마음도 들고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안에도 다 흑막이 있고 그렇죠. 또 나름의 어떤 그런 편집에 의한 그 농간도 있고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얄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종편 처음 생겼을 때 신문에서는 저지랄을 해도 그 종편에서는 쉽게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적어도 1년은 네. 1년도 아니고 한 반년 정도는 그쵸. 제 예측이 네. 맞았어요. 근데 반년 지나서부터는 이 친구들이 빤스를 벗더만. 이제 감독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하니까요. 음. 뭐 이렇게 똑같이 이상파에서 하는 것처럼 막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예. 심의를 하거나 하면 예. 사실 걸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예.
그냥 느슨하게 하니까 하는 거죠, 뭐. 그 이제 90년대까지 그 TV 뉴스 취재 현장에 있던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때는 아주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야당 후보가 어디 뭐 유세를 할 때 현장 방문할 때는 막 표정이 그 안 좋은 그리고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악수해주는 이런 거인 반면에 막 여당 후보는 그 뒤에서 그렇죠. 백에서 막 환호 박수 막 열광을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징 조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어서 네. 그 굉장히 불편하게 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디지털화 돼가지고 굉장히 분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예.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거냐, 얼마나 비중을 둬서 몇 분짜리로 보도할 거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프로이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런 걸 좀 눈여겨서 보시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구나, 안에 들어있는 좀 심리가 보일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편집상의 농가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MBC 뉴스 사이트 가면은 1988년부터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뉴스를 보면은 찾아보면 88년이 아니라 87년이구나. 87년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가 단번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 언론학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참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8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MBC 뉴스 데스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살펴보고 선거 보도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과거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 농간을 쳤는지 그때 거하고 지금 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예, 글쎄 한번 말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프로가 준비한 내용은 뭡니까? 네, 그 뉴스타파가 이제 얼마 전에 보도를 해가지고 뭐 인터넷을 이제 즐겨서 사용하시거나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소상하게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잘 이제 안 알려진 나경원 후보죠. 네, 그분 관련된 이제 그 뭐 특혜 시비 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도했는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의 딸은 장애인이고 바로 이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실기 면접시험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특혜가 제공됐습니다. 당시 나 의원 딸을 심사했던 면접위원은 탈락 처리돼야 제가 보기 정상인데 좀 감싸줬던 것 같아요. 이범수 교수님께서. 그리고 이 학교 실용음악과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심하진 성신여대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뉴스타파 황희순 기자인데요. 그 저번에 계속 저희들이 질문지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나경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규정 혹시 바꾸셨나요? 네? 장애인 특별 전형을 2011년도에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네? 나경원 의원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이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줄곧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에 대한 특혜 입학 의혹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런 답변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이게 만약에 지상파나 종편에서 뉴스 채널에서 제대로 보도했다면은 지금 저 압도적 지지율 이기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어려울 수 있죠. 장애를 가진 딸을 갖고 있는 그런 엄마의 그 마음으로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갖고 활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한번 이제 낙검수에서 나경원 의원이 한번 이제 뭐 표현을 빌자면 한번 심하게 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이제 영향이 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그때 굉장히 학습 효과가 여러모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서 조금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서 보도 자체에 대한 이제 조명 일부 하고 또 이제
이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전략하고 요거를 좀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오늘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재밌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그 재밌는지 알려면은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히프로쇼 순위를 보면 돼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게 뉴스타파 보도는 이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그 따님이 그 이제 다운증후군을 앓고 계신 이제 장애인이니까. 김모 씨. 성신여대에 이제 현대 실용음악과에 이제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일반 사람 같으면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붙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부모의 신분을 노출하는 발언을 막 하고 그리고 면접 시간 이제 또 조금 제한을 초과하고 또 MR 테이프를 가져와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서 연주를 못했는데 그거를 대신 구해다 주느라고 뭐 25분이나 기다려가지고 시험을 보고 말 그대로 특혜 이런 게 이제 특혜다라는 게 이제 뉴스타파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병우 학과장이 이제 뭐 잘하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여론몰이로 볼 수 있는 뭐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올림픽 음악 감독이 되고 뭐 이제 그 뒤에 성적 관련해서도 이제 뭐 정정을 해달라는 이런 학과에서 뭐 요청이 있었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이제 뭔가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팩트를 보도를 했는데 MBC, KBS, SBS 뉴스가 얼마나 나왔을까? 왜냐면 이제 팩트 자체는 이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당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국회. 게다가 또 중진으로 통하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왔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를 이제 유심히 제가 쭉 좀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봤더니 방송 뉴스로는 나간 적이 없고 단신으로 굉장히 짧게 그 내용도 하나같이 나경원 후보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기사들만 있어요.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는 쌩까고 그거는 없죠. 뭐 그냥 의혹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주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면 뉴스타파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뉴스가 보도되지도 않았으니까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일부 인터넷에서 찾아서 걸리더라도 굉장히 세게 대응하기로 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뭔가 뭐 문제가 있나 보지 정도 보고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보도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러니까 차라리 나경원이 만약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법적 대응 우는 그런 발언도 안 하고 그냥 뭉갰다. 그건 이제 가정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안 다뤄진 거예요. 무신경. 그러니까 거의 2개 뭐 1개 이렇게 다뤄진 거는 그것도 방송도 되지 않는 그냥 연합뉴스 어미만 바꾼 정도의 수준의 기사가 써진 거는 그냥 무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3사가 공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화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나경원 씨한테 고소도 당해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낙곰수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그 시점까지 기억합니다. 2012년 4월 11일 총선 김용민이가 낙선한 그 총선. 그 총선 이후로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했던 모든 이슈 아젠다 다 생무시 개무시 이랬었습니다. 근데 대선 국면 가가지고 신천지 의혹 제가 이제 낙곰수에서 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다가 의혹 제기한 거거든요. 그 이만희 씨하고 그 만난 건 사실이에요. 사진으로도 남아 있어. 근데 자기는 뭐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해서 뭉갰는데 하여간 그거 말고는 하여튼 총선 이후로는 낙곰수가 제기하는 그 어떤 이슈도 다 개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디도스 문제도 있었고요. 그 MB의 그 사저 의혹 이것도 다 낙곰수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낙곰수가 세상에 2개나 특검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총선 이후서부터는 생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죠. 뭐 그 이후의 기조는 계속 이어져서 뉴스타파를 비롯한 모든 대한 언론에 그 이 이슈 파이팅, 아젠다 세팅, 개무시, 완전 생무시 이 전략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대해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보다 그냥 모르게 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뉴스타파 보도를 상세하게 봤는데 성신여대가 네. 이제 해명해 놓은 것도 보고. 네. 근데 성신여대 해명이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학교는 뭐 시간을 지체한 것 아니면 부모의 신분을 노출한 것 이런 거를 할 경우 떨어뜨린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만 듣고 들어보면 네. 규정이 없으니까 뭐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식에 반해서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고 뉴스타파는 꼼꼼하게 그런 걸 취재가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슈로 다뤄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뭐 이랬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구도가 굉장히 달랐을 텐데 네. 전부 완벽하게 무시하고 이슈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전파가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뉴스타파만 쫓아다니고 저쪽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도망만 다니면 그게 무책임하거나 뭔가 캥겨서 도망가거나 이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관심 없는 거죠 그냥. 나경원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네. 동작 구민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보도를 안 하니까. 그 나경원이 워낙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월등하게 나오고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슈로 다루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예. 그리고 이제 지상파끼리는 서로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저녁 회의를 해서 저 3사 뉴스가 어떤 게 나왔느냐, 저기는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온 게 어떤 게 있느냐. 예. 이제 물 먹었다고 표현하죠. 예. 물 먹은 기사가 뭐가 있느냐, 예. 또 우리가 특종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순서는 어떻게 다뤘느냐 이런 걸 놓고 다 매일매일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 군데에서 의혹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다루거나 했다면 예.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 왜 너네만 뭉개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거 같이 저쪽에서도 안 다루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해가지고 돌맞을 필요 있나 싶은 생각에 예. 굳이 나서지 않는. 나경원의 그 대응 보면요. 네. 뉴스타파에서 제기했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뭐 명쾌하게 해명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법적 대응한다. 네. 그러니까 그 단신으로 내보내면서 법적 대응한다. 네. 뉴스타파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면은 그렇죠. 뭐 나경원이가 꽤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기 네. 딱 좋다고요. 딱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예. 네. 해명을 명쾌하게 내놓지 않고 그 주변부 것들을 얘기하면서 네.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억울한가 보지 뭔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니까 또 이제 그 기저에는 장애를 가진 그렇죠. 딸인데 네. 뭐 너무 치사하게 장도 혜택 갖고 이런 또 이 심리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른바 비장애인과 네. 장애인 사이에서 장애인이 혜택을 입은 게 아니라 그렇죠. 장애인들 사이에서 특혜를 입은 거라니까. 그렇죠. 왜 이 논점을 완전히 빗나가냐 이거야. 네. 실제로 나경원의 그 호소 포인트도 그거야. 그렇죠. 네. 뭐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의 그 고충 이런 것들을 아니 뜬금없이 그 얘기를 앞세운다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는 덮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경원이 꽤 멋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상파 3사의 그 뭐 짜고 이거를 뭐 여당과 무슨 지상파들이 짜고 했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상파 3사가 공히 이거를 다루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나경원 후보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객관적으로는 나경원 후보 쪽에 압승이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뉴스타파가 아마 그분들이 다 지상파 출신들이긴 한데 네. 지상파 있을 때보다도 더 공들여서 취재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물론 네. 취재한 황일성 기자는 국민일보 해직 기자예요. 네. 승리를 했지만 안 돌아갔거든. 해고가 잘못됐다. 네. 이 판단을 받고도 안 돌아간 분입니다만은 여간 그분도 뭐 아주 철저하게 취재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뭐 빈틈이 없는 취재였다고 보는데 취재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고 네. 내용도 꼼꼼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예. 취재 결과물이 잘 나온 거에 비해서 네.
전략을 굉장히 잘못 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안타깝게 들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뭔 보도를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가 보도를 통해 더 조져서 저쪽에서 며칠 동안 우리를 씹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게끔 뭐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비굴하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보 담당자로 하여금 자신의 메인 뉴스 시간에 듣는지 안 듣는지를 주재 기자, 취재 기자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지는 거지. 또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취재에 대한 반응, 취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거라고 하죠. 팔로우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챙기는 면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뉴스가 너무 보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도 쓰긴 했는데 몰라. 김프로가 아직 제 시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프로가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예전 그러니까 2005년 황우석 보도하고 뭐 이럴 때 그 이제 한참 활동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최승호 PD도 그렇고 뭐. 근데 이분들이 그때 스타일이 지금도 똑같아요. 딱 시사 매거진 2580 포맷이에요. 이 이른바 문법이 그러다 이거죠. 20분짜리. 그러니까 PD 수첩은 60분짜리를 PD가 나와서 얘기하면 이제 보조 PD가 취재한 PD가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2개에서 3개 정도 꼭지가 나오죠. 두세 구다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그냥 TV 포맷이고 지금 뉴스타파가 나오는 대부분의 보도물이 딱 시사 매거진 2580 MBC에 그 포맷이거든요. 앞에 나와서 기자가 이제 얘기하고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어색하게 제 눈 귀에도 잘 안 들어오게 뭐 어색한 사투리로 이렇게 소개하고는 쭉 취재한 거를 따라가서 하고 전형적인 TV 때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소비하는 최적의 시간이 40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5초에서 8초고 그거를 이제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봐도 진드건이 보고 있는 게 40초가 넘어가면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만큼 인기를 끈 뭐 야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타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길면 뭐 1분, 2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도 이걸 20분 동안 해놓는 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바일로 소비되는 뉴스를 만들면서 방송 TV 걸려 있어서 딴 데 틀 수 없는 TV의 문법으로 만드니까 저는 사실 뉴스타파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도 보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나경원 이 보도를 보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저는 어쨌든 기자 활동을 했으니까 꼼꼼히 적어가지고 또 관심이 있는 이슈니까 이거 김프로쇼 하려고. 이거 김프로쇼에서 그걸 왜 다뤄? 아니 김프로쇼를 홍보해야 되니까. 김용민 씨 홍보해야 되니까. 오케이. 하려고 제가 이걸 꼼꼼히 적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막 우라가 침 있는 거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차라리 1분짜리 10개를 만들든가. 그렇잖아요. 30초짜리 20개를 만들든가. 아니 그렇게 문법에 맞게 좀 만들면 보기가 사람들이 편해서 조금 확산이 되기 쉬울 텐데 야 이거 내용 좋다 해도 제가 카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거 링크해서 주잖아요. 욕먹어요. 20분짜리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방송하는 포맷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략을 짤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특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 이제 하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딱 TV 뉴스 하던 그때처럼 보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장에 다 까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초장에 큰 걸 까면 저쪽에서 대응을 마련해가지고 대응대를 하잖아요. 간을 보고 주변에 신문들이 얼마나 봤는지 방송 뉴스들이 얼마나 봤는지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막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 일단은 취재 과정에서는 무시하고 응대 안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방송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고 안 받는다 싶으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여론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깠으면 안 됐다.
왜냐하면 그 낙곰수 시절에는 보도하다가 예. 어느 시점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보도를 안 받아주잖아요. 예. 이미 그게 수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우리가 보도해도 네. 안 받아줄 수 있다라는 예. 전제로 하고 전략을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한 두 번 했는데 안 받아주면 예. 이걸 특종을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눠줘야죠. 나눠서. 한겨레나 무슨 뭐 중앙이나 경향이나 다른 그리고 뭐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이나 쓸 수 있게 소스를 나눠야죠. 이걸 혼자 다 틀어주고 나경원 후보와 이병우 쪽 해명은 열심히 받으면서 뉴스타파에 전화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답답해가지고 글을 올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뉴스타파 소속 중에. 저는 그걸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언론사가 언론사를 취재하냐고요. 그러네. 언론사가 언론사를 어떻게 취재합니까? 쪽팔리게. 무시할 망정. 그러니까 정말 완전 팩트 자체로 커다란 사건 사고에서 따라갈 수 없을 지경이면 비굴하게 전화합니다. 어떻게 하지? 소스 좀 주라. 뭐 해가지고 협조도 받고 큰 거면 단독을 한 거면 안 주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포장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탐사 취재의 경우에는 소스를 저쪽이 다 갖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거를 안 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겠냐고요. 왜냐하면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그거를 대신 자기가 얘기한 취재원도 있고 취재원이 열심히 자기 얼굴 까가지고 그냥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재원이 우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소스가 전혀 없는 일반 언론사들은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보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소스를 저쪽에서 다 쥐고 있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략을 우리가 했을 때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누자. 우리 좀 아깝지만 공을 좀 나누자. 그래서 좀 의식 있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자들한테 쓸 수 있도록 뿌리고 했으면 여러 신문에 나오고 뭐 종편 한두 군데 나오고 지상파에서도 한 군데 정도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면 자기들끼리 해명하다 스텝이 꼬이기도 하고 내부에서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또 학부형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기자회견을 한달지 아니면 무슨 검찰에 고발을 한달지 뭐 이런 게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붙고 하면서 여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타파가 다 지고 큰 거를 첫날 둘째 날에 다 까고 안 받아주네 왜 안 받아주냐고만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주냐고요. 안타깝게도 고립이 됐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를 보면서는 어쩔 수 없이 되게 참 안타깝지만 좋은 취재원들이 정말 공들여서 잘 취재를 해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경원 후보 측이 압승이다. 제가 봤을 때 그 문제점을 우리 김프로의 말에서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나간다면은 이분들은 사실 다른데 뭐 소스를 공유할 필요가 없었던 초거대 방송사에 계셨던 분이에요. 한번 내보내면 그 자체로 이 끝나. 그러니까 옛날 그 생각을 완벽하게 다 그냥 평정이 돼. 그런데 지금은 일개 유튜브 채널이 되다 보니까 김프로쇼랑 비슷해. 글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인식 속에서 이거를 여러 언론에다가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이슈를 만들어내면 결국엔 사람들이 뭘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초 보도사를 기억하잖아요.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그럼 어디야? 뉴스타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군데가 다 따라와서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물론 이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못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정말 에이스들만 갔기 때문에 이런 취재도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진용 뭐 여러 가지가 훌륭한데도 그 담아내는 테크닉이 조금 더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담아내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실험도 좀 해보고 전략을 구사할 때도 예전에 내가 거대한 큰 방송사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조금 바꿔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깝게 들더라고요. 사실 플랫폼의 문제죠. 플랫폼의 문제. 이게 사실은 이게 어디 조그만 PP여서 각 지역 채널에 케이블 TV로 남아 IPTV로 남아 이게 전송이 된다면은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거는 뭐 구경도 못할 텔레비전으로는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BC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어떤 기류가 있었냐면 예. 방송사에서 기자 PD들이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큰일 난다. 예. 근데 MBC 파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충분하구나.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대충 만들어도 별 불편함을 모르고 보는구나. 라는 거가 생기면서 예. 굉장한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옛날처럼 기계 넘치는 보도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 야당이 지금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네. 이런 구조 속에서 자생적 진보를 택한 JTBC가 아닌 이를테면은 뭐 한겨레도 좋고 뉴스타파도 좋고 뭐 국민 TV도 좋고 해서 야권에도 종편 하나 다오, 야권에도 뭐 그 뉴스 채널 하나 다오 이렇게 해서 정권하고 쇼부를 한번 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해법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JTBC 하나 이제 보도할 때 조금 그 색깔이 손석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생적 진보가 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꾸로 그 정도로는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JTBC에서 손석희가 굉장히 센 사이다 뭐 앵커 브리핑이니 뭐 이런 거를 막 하지만 판단한 거예요. 저 정도는 해도 뭐 맘대로 하세요. 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JTBC 시청률이 잘 안 나오죠. 한 2% 뭐 이쪽 저쪽이니까 예.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야죠. 좋은 뉴스다 이런 평판은 있지만 시청률은 그렇게 뒷받침이 돼주지 그렇죠. 못한 인식과 어떤 실제가 너무나 그 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의식 있는 기자들이 없느냐, 전부 다 기레기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걸 알죠. 곳곳에 숨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한데 모 종편사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 풍경 문재인이 지고 박근혜가 된 걸로 나오자 다 침통한 표정으로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방송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 스태프들은 다 아주 그냥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지금 뭐 현 상황을 부정하거나 아예 도망가거나 할 수는 없고요. 예. 조금 긴 호흡으로 어찌됐든 좀 버텨야죠. 예. 네, 버티고 좀 뭐 잘 기회를 좀 보고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무슨 정권을 바꾸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상식의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마지노선이 있지. 이 선은 넘어가면 염치가 없어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욕을 먹을까봐 못하던 것들을 조금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하거든요. 그냥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지경에 안 이르려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다시 돌리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건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터무니없는 보도. 그러니까 여당에게 치우친 편향된 이런 보도가 과거에는 낼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는 빤스 벗고 그냥 달려드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7년 기사를 지금 이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기록되는 뉴스들이 아카이브로 남을 거기 때문에 뭐 한 20, 30년 후에 가면 굉장히 창피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SBS 사장하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간 사람이 누구죠? 여러 명 계셔가지고. 하금열. 거기도 계시거나. 하금열 그 양반이 6월 항쟁 때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당시 참 망신스러운 리포트를 노태우 이제 후보가 민정당 대선 후보가 됐다는 그 리포트를 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뉴스 20년 넘는 이런 분량의 뉴스를 아카이브 할 때는 아마 그 당시 민망한 보도를 했던 기자들은 아마 반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뚝심을 갖고 밀어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주 재미있는 앵커 멘트로 널리 알려진 최일구 기자였어요. 최일구 기자가 참여정부 때 그 뉴스들을 아카이브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초부터 그 뉴스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 MBC가 9시 뉴스데스크를 87년 초부터 차곡차곡 매일같이 다 테이프로 담았던 거죠. 이거를 그래서
다. 그렇죠. 그 방송 자료실은 다 있으니까요. 네. 네. SBS는 언제부터 있나요, 그게? 그게 이제 개국 때부터니까. TV는 91년부터 이제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러면 SBS도 뭐 한다면 할 수 있겠네요. 전부 다 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 9시 뉴스도 이미 그 80년대 초부터 다 모아놓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좀 제대로 바뀌면은 세상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모든 뉴스들이 다 아카이브화 됐으면 좋겠다. 그 자체로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송 보도를 보면서 네. 우민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게끔. 네. 하여튼 뭐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요 최근 5, 6년 동안 그만 모아놔도 방송 뉴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굉장히 답답한 생각 들고 당장 뭐 어떻게 해법이 지금 보이는 거는 아니라서 네.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분노만 하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분노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소진되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길게 보시고 예. 지금 좀 답답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살아내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김프로쇼를 들으시는 걸로. 그래 여기서 열받으신 거를 네. 여기서 열받으신 거를 김프로쇼 가서 다 힐링이 되는.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분노하시고 네, 평일날 30분씩은 김프로쇼 오셔가지고 유쾌하게. 김프로쇼 팟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김프로만 치셔도 쫙 나옵니다. 우리 김프로가. 김프로쇼 많이 애청해 주시고 우리 한 50위까지 한번 찍어봅시다. 네. 50위까지. 근데 재즈가 알고 싶다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마니아들이 좀 계셔서 한 70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진짜? 네. 김프로쇼. 재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즈가 알고 싶다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 재즈 매니아 덕이고 이 김용민 브리핑 덕으로 우리 김프로쇼가 한 50위까지 가면은 정말 김프로가 좋겠어요. 김엄마 소개로 왔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그래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프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김프로쇼 많이 또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번 주 김프로이드 짚어봤습니다. 뉴스타파에게 아주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제가 팁을 드릴 만한 적은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 형님들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무슨 저널리즘의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은 감히 우리가 논평의 영역이 아니라 이 모바일 시대 전략. 그건 우리보단 좀 떨어지잖아.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지. 그렇죠. 그건 김용민은 와서 좀 배워야 되는데. 나도 전략은 없어요. 근데 우리 김프로가 이렇게 아주 냉철한 안목으로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뉴스타파가 이제 좀 위력적으로 이 권력 가진 자들에게 상당한 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매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민 브리핑 토요일 2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우리 김프로 쇼 많이 애청해 주시고 김프로이드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어요. 몇 번 하는지 물어볼 거야. 응? 자, 마치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